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지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네, 외우시겠죠? 자, 오늘 말씀 대한민국 체제전쟁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희천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정원, 예전으로 하자면 안기부죠. 국정원에서 교수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꽤 오래전, 한 15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저기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바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올해 최신판은 아니고 작년 때 총선 있기 전에 하신 그 설명과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 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시세를 어떻게 분별을 하고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이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좀 길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래서 좀 땡겼죠. 잘 들어보시고 이 나라의 정세 또 국회의원이라던가 또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가. 사실 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 이름도 잘 몰랐고 그냥 그랬었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아마 깨우쳐지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총선 전략과 총선 후 한국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전복 현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0여 년 만에 거의 완벽히 전복됐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2년 전에 그때 2000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당이 17석 이랬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노선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당 자체가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노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이 있고 2012년도 총선이 있기 바로 직전 11년도에는 그래도 명시적으로 좌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 5석 그리고 통합진보당으로 바뀐 후에는 7석이 된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11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자고요. 현재 2023년에 24년 현재 정당 상태를 보면 국민의힘당은 이거는 우경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중도 좌경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정당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미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혼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명시적으로 좌익정당,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완벽하게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조국신당 등등등 좌익, 좌파정당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좌익정당이네, 좌파정당이네 하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미 우경정당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좌익정당, 좌파정당들은 즐비하게 지금 양산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주사파 중에 주사파고 북한의 간첩망하고 연결된 이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세력이 말하자면
구통진당 세력이 이제는 진보당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가장 제1당을 이미 장악한 상태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완벽하게 진성종북 세력이 장악한 상황까지 갔으니 이미 정치권의 전복이라는 것은 이미 상태가 중병 상태로 보통 중병 상태가 아니다. 암으로 따지면 위에서 시작한 암이 우리가 방치한 사이에 온몸의 뼈하고 혈액암까지 다 전파가 돼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수습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상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악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이와 같은 위험한 진성종북 세력이 장악한 현재 지금 야권의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얻는다고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열흘 전에 얘기 아닙니까? 아니 총선을 열흘 앞두고 이게 판세가 바뀌어가지고 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는 주장까지 그것도 가장 우경적인 어떤 신문이라는 조선일보에 나올 정도 했으니 만약에 진짜 200석을 얻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그 순식간에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이제 종말을 구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바로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석, 190석이면 때문에 괜찮냐? 이제는요, 이 지금 국민의힘당 같이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요, 막 그냥 고소고발이라든가 막 이런 어떤 법적 조치로 막 그냥 쓰나미로 압력을 가해버리면 줄줄줄 민주당으로 전향해 가버릴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런 걸 볼 때 이제 만약에 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체제가 넘어가는 것을 이제는 걱정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200석이 이미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 하면은 2020년 총선 때요.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공천도 잘못했고 이런 국민들이 촛불 광풍에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문재인의 적폐청산몰이라든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혼미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은 총선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고든창 변호사라고 동아시아 담당 전문 변호사가 그랬죠.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그러니까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면 문재인은 헌법을 개정하자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북조선에 있는 김씨 왕조에게 합병하려 할 것이다. 적화통일을 할 거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4월 15일 선거는 생과 사의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0석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겨우 헌법이 변화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짜 진성종북 세력이 이제 이거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200석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 걸 보면 이제는 그때 그 위험했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지금 사태가 이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미 끝난 지가 2년이 됐는데 왜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저는 이게 무슨 용기인지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4개월 전부터 소책자를 만들 때부터 국민 깨우는 도구는 만들었으니 이제 모두 동참해서 국민 깨우기 운동에 나서자고 그랬는데 동참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헌법이 바뀌면 체제가 바뀌는데 사람들은 헌법이 바뀌는데 이 헌법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고 명령과 조례가 바뀌는 이 어떤 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거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고 체제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혁명이라는 것도요. 공산주의니 이것은 혁명은 사람을 막 죽이는 것만 하는 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요.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할 뿐이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요. 다 법률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선거도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19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이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령이라는 그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5일 만에 전국에 있는 토지의 지주들의 땅을 다 뺏었습니다. 법률을 가지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중요산업 국유화령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그 다음에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한 8, 90% 정도를 사기업들을 다 뺏었죠. 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 과정에서도 다 법 가지고 하는구나. 동구 공산권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도 다 정당 통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거를 통해서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해가지고 공산화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때 4025건의 법률이 바뀌고 그 다음에 명령과 조례만 8만 건이 바뀌는 엄청난 입법 조치를 통해서 체제를 바꾸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게 지금 체제가 바뀌는 줄 모르는 겁니다. 정당에 의해서 선출된 어떤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 바꾸고 조례 바꾸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줄 아는 거죠. 체제가 바뀐 줄 모르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에 200석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야권이 이제 체제를 아주 헌법을 통과시켜서 체제를 일시적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법은 많아요. 지금 현재 법만 해도 비슷비슷하다고 해도요. 지금 보면 박빙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박빙 상태로 가도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이 법이 앞으로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에 있는 간첩 수사권이 박탈된 채로 4년이 가고 지금 보세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 채로 지금 4년이 가고 4025건이 법률을 바뀐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진행되는데 어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냐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직시를 한 후에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몸에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이 걸렸다는 걸 인정할 때 해답이 나오지. 나는 안 걸렸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백약이무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다면 이 암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병증도 이렇게 악화된 데는 그동안에 체제 괜찮아. 다 어떻게 되겠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들이 똑똑한데. 그리고 이렇게 항상 방치해 오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이제는 고치기 힘든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정도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야권의 총선 전략과 윤석열 퇴진 종북정권 창출 목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야권의 총선 전략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12월, 올 1월, 2월, 3월까지 관찰하면서 이제 대충 윤곽이 싹 다 드러났습니다. 이 총선 전략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좌파들이 이번 총선 전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했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단 우파들은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우파가 이기면 돼. 아무리 봐도 여론조사 결과 170석이야. 우리가 압승을 거둘 거야. 야호!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쟤들 또 저쪽에 보면 친문 세력이 막 싸우지. 막 새로운 당이 막 그냥 이탈되지 하니까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다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어디를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주목해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40 총선 전략은 총선 승리에만 있지 않다. 총선 이후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종북정권 창출을 위해서
종북 좌파의 이 정치 부대들을 전투 대용으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총선, 우파들은 이번에 총선에 이기냐 지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저는 이 현재 총선에 이기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런 후에 정치 공백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바로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으로서 총선에 이거를 정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거죠. 정치 부대들을 편제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했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아시죠? 조국 혁신당 대표. 그 사람이 야권 총선 전략으로 하객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의 얘기입니다. 하객진이 뭐예요? 하객진. 학날개 있죠. 학 알잖아요. 그 다음 날개 있자. 진영이라는 뜻이겠죠. 하객진이라는 것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둘 때 썼던 전법입니다. 왜군이 이제 이렇게 한산도 거기에 이제 딱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을 중심으로 하계 양날개처럼 이렇게 양쪽에 포위를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어떤 전선들이 왜적들을 막 집중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괴멸시킨 전법이거든요. 조국이가 작년 11월 달에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은 하객진 전법을 써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유심하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말했던 하객진 전법이 이제 드디어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5일경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로 그때 하객진처럼 싸워서 승리하자고 말했어요. 지금 이번 총선을 하객진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총선에서 일단은 이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연대 협력하는 하객진 전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 정당들이.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화답을 했느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하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서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로 하객진으로 싸우자. 그러니까 오케이,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은 친명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 조국은 친문 세력의 우두머리.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왜 싸워가지고 막 지금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둘이 만나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서로 우리 힘을 합하자 이렇게 말을 했으니 우리가 지금 우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 전술상 어떤 재배치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왼쪽 날개 좌익, 오른쪽 날개 우익의 그림을 하계 양날개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왼쪽 날개 진보당,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있죠.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있고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광우병 파동, 세월호 촛불 시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그러니까 광장에서 정부와 반미 어떤 운동을 위해 가지고 거칠게 투쟁했던 광장 세력들을 어떤 이렇게 그룹을 정당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연합정치시민회의, 요게 이제 이렇게 한 왼쪽 날개를 구성하고, 그 다음 오른쪽 날개는 조국혁신당, 송영길의 소나무당, 그 다음에 이낙연, 설훈 등이 만든 새로운 미래, 이런 당들이 우측 날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날개에 있는 이 네 개는 가만히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잖아요.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이 네 개의 정당은 비례연합정당의 구성팀입니다. 비례연합정당.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정당이긴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만 소속되는 게 아니고 4개의 정당들이 그 하나의 구성원 안에 넣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겁니다. 이름은 뭐냐?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양날개를 한 날개씩 보자고요. 왼쪽 전선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자고. 왼쪽 날개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있네요.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 3개의 정당이 총선을 위해서 만든 연합정당이 새진보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촛불광장투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 세력이 아니고 저기 그 광장에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그냥 거칠게 이게 반정부 시위나 반미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안에 정당 형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진보당 외곽에는 노동당이니 민노총이니 지역당 연합이니 많은 정당들이 진보당 옆에는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하나의 팀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지금 비례연합정당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당선될 것 같으냐 하면 대충 한 10석 정도. 10석 정도라 11석 정도가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지금 10석이나 11석밖에 안 되는데 10석을 누구한테 줬냐 하니까 진보당한테 3석을 줬어요. 새진보연합한테 3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 촛불 세력한테 4석을 줬습니다. 당선 가능권이 있는 순번 10순위 안에 이 사람들한테, 이 단체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몇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0석이거나 1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줬을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안 갖고 다 나눠줘 버린 거야. 그래서 놀란 거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인심이 좋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일까? 자, 그러면은, 새진보연합에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거, 그 다음에 연합정치 촛불 광장 세력은 실제 선거에 들어오면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얻은 거야. 4석 얻고, 3석 얻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떡고물을 배급받은 이 정당들은 노선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 나눠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주도 세력한테 이제는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제는 한 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몸이 된 거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하나의 어떤 정당 안에 이 4개의 정치 그룹이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비례연합정당. 국민의힘당의 비례연합정당은 뭐예요? 국민의힘의 비례연합정당은 국민의 미래죠. 여기에는 국민의힘당에 있는 비례대표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거 2020년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은 뭐예요? 더불어시민당 그거였잖아요. 자기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여러 정당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비례를 이렇게 의석을 나눠 가지더라. 이유가 뭐지?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총선 때 이겨지는 게 아니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종북 정권을 창출할 때 제 정당들이 다 연합하고 이제는 광장 세력까지 다 연합해서 엄청난 전투 대응을 갖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목숨 걸고 괴멸시킬 수 있도록 운명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0석이거나 1석을 밖에 얻지 못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예, 그 다음에 전부 다 의석을 나눠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총선 이후에 엄청난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당에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0석이거나 1석밖에 없죠. 그런데 진보당은 몇 석이냐 하면 3석이에요. 3석. 그리고 새진보연합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 4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정치시민회의 4석을 공천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진보당 사람인데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연합정치시민회의에 공천을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또 사퇴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만약에 들통이 안 났으면은 연합정치시민회의 이 2명, 4명 중에 2명은 진보당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보당은 3명에다가 또 2명을 더 보태면 5명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없어. 그러면 이 비례연합정당의 주동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진보당은. 그렇죠. 진보당은 누구의 후신이라고요?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야. 통합진보당 이것의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이석기라고. 아, 비례연합정당의 주동 세력은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이런 세력이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래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죠. 거기다가 진보당에는 배후의 노동당, 민노총, 지역당에 엄청난 많은 이 종북 좌파 단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왼쪽 날개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바로 그들이다. 통진당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보자고요. 중앙. 이 양쪽 학의 날개의 중앙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석기가 2013년도 5월 달에 아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의 반역을 도모하는 어떤 시도를 했잖아요. 하다가 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8월 달인가 구속이 돼가지고 8년 동안 교도소에 살았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여파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12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아서 해산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 있는 수령이 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 지인지인 통진당마저 해산되는 이 비운을 막 거듭거듭 맞게 된 거죠. 그랬는데 우리 많은 우파들은 그걸 보고 아, 통진당이 해산됐다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통진당이 단지를 깬다고 독극물이 사라지냐? 그러면서 독극물이 어디로 흘러가는데 더 주목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냐?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왔다가 이번에 또 당대표 되면서도 왕창 들어왔다가 이번 총선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다 지금 공천 과정에서 다 그들 중심으로 다 해버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제1당까지 장악했으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단은 이낙연파는 이미 뛰쳐나갔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문재인 세력이잖아요. 문재인 세력은 누구냐? 주도 세력이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전대협 세력입니다. 근데 이 전대협 세력 왜냐? 임종석이, 우상호, 이인영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세력이 들어오면서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90년대 운동권이잖아요. 경기동부연합은 북한과 연계된 막 이런 간첩 종북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더니 이 선배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임종석이는 공천도 못 받았어요. 이인영이는 완전히 꼬랑지를 내렸는데 이제 공천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말 안 들으면 내쳐내고 완전히 굴복하고 충성맹세하면 봐주고 이렇게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체제로 완전히 굳혔는데 그동안에 다 굳혔지, 당권을 장악했지만 국회의원 공천은 이제 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교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친명일색화, 예, 경기동부는 한 청년과 같은 주도 세력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제 그런 세력, 정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화가 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때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총선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은 확연히 다르다.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세력이 이미 당을 장악했다. 그런데 200석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돌지 않으면 이런 어떤 그게 아니고 돌지 않았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이와 같은 위험한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 제1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들어오는 이 실상을 국민들한테 안 알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측 전선을 보자고. 우측 전선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 우파 많은 사람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과 친문이 서로 싸우니까 이게 서로 막 분열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한데 좌파 정당의 이 분열, 갈등, 그 다음에 일부의 이탈,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략적 재배치라고 보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된 친명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탈이 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이가 중심이 된 대부분 다 친명 세력들이에요. 조국혁신당, 송영길의 소나무당, 이것도 또 전대협 세력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이낙연과 같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작용도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일단은 도저히 더불어민주당 친명체제는 숨막혀서 못 있겠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에는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통진당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그룹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데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전선에다가 이렇게 저는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 친문 세력들이 갈등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서로의 관계를 한번 잘 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3월 5일 날 만났다 했잖아요. 그 만난 후에 조국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한테. 우리는 진보를 잡겠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잡아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가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강공책으로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종북 세력이 진성종북이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수와 중도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건전해졌나 봐. 이래가지고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에 이 정당들을 착 포진해놓고 하는 이유는 하나로 만들지 않고 왜 여러 개 정당들 연대연합전선을 형성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졌어요. 이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잡으려면 한 정당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정당들을 포진해놓고 거기서 뭐냐면 목표는 적은 하나야. 윤석열. 딱 잡아놓고 거기에 싫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괴멸시키고 퇴진시켜야 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 어떤 전선에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물망인 거예요. 그물망. 예. 그래서 뭐냐면 민주당에 이탈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에서는 이탈했지만 이 전선에서는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적에 한 정당이 공격하면
그래가는 안 되니까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막 그냥 이거를 공격하고 또 어디는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뭐 동성애로 뭐로 막 역할 분담을 해가 공격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했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아작이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 분담, 공격의 역할 분담. 이 목적으로 여러 개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연합전선을 편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심 세력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주도하는 거는 진성종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력과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것은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집중 공격해서 정권을 무력화시킨다. 3년 동안. 그 3년 뒤에 만약에 중간에 끌어내려지면은 뭐 좋겠지만은 안 끌어내려지면 거의 허물허물하게 만들어가지고 3년 뒤에 대선에서 이 정당들 다 굵직굵직하게 3년 동안 키워. 국민들이 막 하고 키워가지고는 결국은 대선에서 연대연합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압승을 거둔다. 지금 총선으로 만들어진 하객진, 윤 정권 퇴진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지금 어떤 전선을 구축하는 이 작업을 이번 총선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를 지금 우리 지금 우경 정당이 뭐 국민의힘당이든지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어쨌든 이기면 된다고 지금 막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서로 우리 우경 정당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끌어내려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진영이 다 괴멸되는 것을 지금 자초하면서도 이게 마치 애국적인 양 생각하는 이 어떤 무지와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욕심, 이 전체를 볼지 못하는 어떤 협소함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거기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 이번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조국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있잖아요. 지금 10석 플러스 알파를 얻는다고 그래요. 자, 했더니 그런데 10석 플러스 알파를 얻는데 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한 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무소속의 일부를 끌어들이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이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교섭단체 만들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자고요. 지금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보니까 새진보연합에 있어요. 새진보연합이 3개잖아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3개로 구성된 건데 지금 뭐냐면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이 어떤 비례연합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거를 빌려와가지고 조국혁신당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싸웠다는 게 무색해지지 않아요? 지금 총선이 끝난 후에 서로 빌려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이거는 각본에 따라 서로 간에 다 보면 이미 우리가 겉으로 왜 짜고 치는 고수도 그 다음에 싸움할 때도 왜 격투기도 보면 약속 대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페인팅 모션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우파들은 진짜인 줄 알고 싸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 무지함, 사상에 대한 무지, 전략 전술에 대한 무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토록 망쳐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통진당 세력을 이게 나라를 어떻게 구통진당 세력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잘 나와 있잖아요. 통진당 결성이 언제 됐냐면 2011년도 12월 13일인데요. 바로 며칠 뒤 12월 18일 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범민련 아시죠? 종북당 범민련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범민련 동지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민노당이 지켜왔던 이런 어떤 사상적 지형을 오롯이 개성했다 하면서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대선의 승리로 보답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이번에는 아마 이제 성공을 보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총선 때요.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가 13석이나 얻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죠.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이제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났어. 뭐 이렇게 완전히 망조가 들었는데 그때 이종철이라고 고대 총학생회장 주사파 운동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랬어요. 이석기가 그 이끄는 통진당 그 당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TV조선에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종북 세력이라 하면 뭐 북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그룹을 보고 지칭해서 말한 겁니다. 통진당 세력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 친구가 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정치권 한 축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진당의 어떤 이 노선이 바뀌었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기회를 해서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으로 들어갔어요. 민노총을 장악했다는 건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노총의 양경수, 이석기의 후배,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경기동부연합인데 민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양경수 위원장이 사회 대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가본부를 철폐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이 정당이 민노총만의 노선이냐 하면 민노총이 이제는 노동단체를 넘어 이젠 정당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데 작동을 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당. 아까 이게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는 진보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을 뭐로 내세웠나 봤더니요. 검찰청 해체. 검찰청 해체는 윤석열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검찰청이라 보고 이거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검수완박이라고 했죠. 검수완박,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고 했는데 약간 실패해가지고 일부 남아있잖아요. 그것마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어요. 이게 지금 진보당의 대표 공약입니다. 검사장 직선제가 뭐냐고요? 지방검찰청장을 주민 직선제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했죠. 마을이 위험합니다. 3,500개 읍면동이 지금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 의해서 장악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마을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그 먹거리를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을 다 유권자들을 엮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권자를 하나씩 먹거리로 다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유권자를 장악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미 그런 전국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당을 만들었는데 지역 정당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영등포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당을 만든 거예요. 구청마다 정당을 만들어. 근데 지금 영등포당 만든 걸 보면 이제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서대문당, 종로당, 그 다음에 이제 막 만들겠죠. 마포당. 그러다가 이제는 뭐까지는 전북당까지 만들어, 전북당. 도 단위에 전북당 만들었으면은 뭐가 또 나오겠습니까? 광주당, 부산당, 경북당, 강원도당 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읍면동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역당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 안으로 작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 진보당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진보당의 또 다른 공약은 뭐냐? 상속세 최고세율을 90%로 상향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90%가 국가한테 이제 상속세로 뺏길 판이야. 그래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재용이 만약 죽으면 90%가 상속세 내고 나면 삼성전자는 다 국유화되는 거죠. 모든 사기업이 국유화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주택을 무상으로 준다니까 또 무주택자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이와 같은 공약을 주장하는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가 여기에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축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나 이 생각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요.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한창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촛불 광풍이 일어날 때 거기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 근데 이 책이요. 그 이후에 이재명의 사상적인 어떤 노선이 완전히 다 까발려진 책이다 보니 그걸 다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중고 서점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6번 정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사상적인 게 얼마나 문제있고 위험한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놀란 거는 이재명이 그때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책 안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정책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노동시간 주 54시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소득제, 검경 수사권 조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수처법. 이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정책을 펼 때 이 책을 참고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책을 참고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모 세력이 이것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배후에 있는 바로 그 어떤 그 세력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원정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이 있어요. 대기업 체제 해체 있고요. 군복무기간 단축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문재인 정부인데 하나같이 다 시행을 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그 정책 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과감한 진보 정책을 추진하고 중도로 가는 일 없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했어요. 그것 또한 문재인 정권 때. 저는 문재인 정권 보고 그랬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좀 좌파였기는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섞어서 했는데 이 문재인은 일로 매진 그냥 초지일관 하는 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대로 돼 있네요. 강력한 진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는 적폐청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적폐청산 몰이를 하면서 국정원 막 그냥 직원들을 수백 명 조사하고 60여 명을 막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뭐 판사고 검사고 할 것 없이 막 그냥 집어넣고 할 때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책에 적폐청산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70년 역사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은 이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문제 그 나라다는 생각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대청산, 대전환을 완료하고 대전환을 완료한다고요?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가 적폐의 역사니까 이거를 완전히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은 뭐냐? 지금 70년간 대한민국은 적폐의 역사니까. 이제는 그거를 대전환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러면 그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정부 수립이 하는 거하고 건국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떤 국가가 있어요. 영토, 국민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이제 요소가 만들어진 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부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와 국민들은 48년 8월 15일 이미 갖춰졌어요.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정부가 뭐냐면 그날 48년 8월 15일 오전에 행사를 하면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자, 정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는 만들어졌는데 뭐가 하면 통치권이 이양돼야 되잖아요. 미군정에서부터 이양되는 거는 그날 자정부로 이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선포식을 했지만 수립되고 나서 자정부로 미군정에서부터 통치권이 이양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가의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 수립일이 48년 8월 15일이고 건국일이 48년 8월 15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 수립인 건 맞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건국되지 않은 나라에 지금 자기는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면 그러면 이재명 당신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는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 물으면 이 사람의 책에 이래 나와 있어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뭐냐? 해방 직후예요.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만든 그런 나라 형태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뭘 만들었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민공화국인데 그 인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국 인민공화국이죠, 뭐.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태어나야 될 나라는 인민공화국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권력을 잡는 순간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과 이런 사람들의 당신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당신의 도덕성 대장동이었더니 백현동이었더니 부정부패와 말장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 문제를 삼느냐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운전대를 대한민국 코에 배의 운전대를 잡는다면은 대한민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북한으로 가버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왜 도덕성 이야기를 거기에다 치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아둔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데도 거기에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조국, 진짜 민주공화국. 통일을 해야, 북한하고 통일해야 하는데, 진짜 민주공화국. 이거는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이니까. 민족 정체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하니까, 진짜 민주공화국은 인민공화국을 북한과 함께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군이 없으면 전략의 열세라는 일부 주장은 미군이 없으면 전략의 열세라는 일부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미군이 없으면 전략의 열세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그러면 그러면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된다. 사드 배치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 책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2017년도 1월이에요. 근데 2017년도 1월 그때 벌써 뭐냐면 언론에 나와 있네요.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책에 말했던 것이 실제는 주한미군 철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그때만 그랬냐 하면 고전에 2016년도 말, 그때가 언제예요? 박근혜 막 퇴진운동이 한참 촛불 광풍이 열 때 아닙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주한미군 철수?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빙신입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 총선 과정에서 이 말이 다시 부각이 돼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한참 몇 년이 지난 뒤에 2021년도 7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경선에 나오는 그 시점에 안동에 가가지고 뭐냐 하면 주한미군은 옛날에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군에 대한 생각은 초지일관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총선 전략 또 이 총선 전략의 주도 세력은 두 세력이에요.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세력 이런 건데 이 둘이 갖는 사상적 지향성과 이들의 어떤 주도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선 이후 대한민국 운명과 대책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아까 하객진 이야기 했었죠. 하객진 이야기 했었는데 2016년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바로 하객진 개념이 그때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하객진 전술로 청와대를 포위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아시죠? 동상에서 거기서부터 청와대를 이렇게 오른쪽 날개 저쪽에 동쪽으로 포위를 하고 왼쪽 날개로는 딱 해가지고 청운동 외에 동사무소 있죠.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그걸로 딱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출입이 안 됩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적군이라고 해놨잖아요. 적군. 이순신 장군을 그 어떤 판옥선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 전선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괴멸시키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포위해가지고 괴멸시키는 작전 지도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조국이가 말했던 하객진으로 총선에서 이기자가 아니고 이 하객진 개념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작전으로 쓰자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당은 달라도 노선은 조금씩 달라도 이제 다 의석도 배분하면서 하나로 이제 연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퇴진을 기도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먼저 이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정도 좌파들의 정당 간의 연합 전선을 이해하셨으면 우리 우파 정당들의 행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지간하면요, 절대로 저는 이 전선에서 우리 아군에서 뒤에서 총질하고 막 그냥 뒤통수 갈기고 하는 걸 저는 안 합니다. 제 바보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어떤 정당들이 전부 다 잘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휘관한테 총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우파들을 가만히 보세요.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무슨 정당들이 하나같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전선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들한테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당들끼리 연합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지금 특히 국민의힘당의 경우는 이번에 지금 총선이 어차피 지났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총선이 끝나면 절대로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데 내 그 책에서 소개를 한번 할게요. 우리 정치권에는 중도 확장론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실체 없는 중도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며 정체성을 포기한 채 왔다 갔다 하면 능력과 정체를 의심받을 뿐이다. 국민의 손에 제대로 된 제품을 쥐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유능한 진보임을 증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목숨 걸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할 의사나 용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 있잖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진짜는 뭐냐.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체제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단순히 포싸움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 누가 이게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기도원 300용사처럼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인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제 지금은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우파들 있잖아요. 그런 목숨 걸고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우리 우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인정을 받은 후에 약간 외연을 넓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저 사람 버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 하면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절대로 중도는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사들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펼쳐야 돼요. 지금 저쪽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쫙 이게 좌익, 우익 막 전선들이 쫙 해가지고 포진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우리들은 보십시오. 정당끼리 서로 막 뒤통수 갈리고 때리고 막 그냥 아구창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길이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저는요, 한 정당이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정당, 나라이면 이거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좁아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좌익이 워낙 넓어져서 가지고 좌와 우 사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파들도 다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정당이 이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군소정당들을 가지고 뭔가 연합전선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한 정당이 여러 정파들이 존재했어요. 뭐 이기택계, 뭐 그다음에 누구계, 김영삼계, 김대중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정당 안에서도 정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지지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요 진짜 주인 없는 돛담배 누가 그 공천위원장이 되면 와락 작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는요 진짜 스펙트럼이 넓은 정파들끼리 뭔가 해야 되는 연합을 해야 될 상황에 정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이고 안 되겠다 다른 당 찍고 막 이제 갈 길 몰라 하는 유권자들이 막 이렇게 그냥 배회하는 지금 우파의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 우파 정당들이 동지적 인식을 가지고 절대로 내부 총질하지 말고 해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신뢰 안 지키고 협상하다가 까발리고 이러면요 절대로 이거는 연합이 안 됩니다. 근데 저기 좌파들은요, 누군가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그거를 까발리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요, 박살을 내버리니까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정당들은 우파 시민단체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좌파들은요, 촛불 광풍 세력들을요, 국회의원 4명을 또 주잖아. 근데 우리는 주나요?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이 정당에서 쳐다보지 않아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정당들도 국민 사상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이 말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어디서 왔냐면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포장한 반체제 세력의 실상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선동당해서 대한민국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이라는 이것이 반체제 세력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포장술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깨우치고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단호히 배격하는 행동을 하도록 국민들을 정치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파들요 이거 지금 현재 7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는 이거 절대로 이거 모래알이라요. 나는 다 17년 동안 이 바닥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가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가보면요 완전히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이유는 다 잘났어. 다 잘났고요.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한 개도 안 해가지고 한 개도 안 했다는 죄송합니다. 좀 강조용법 이런 걸 이해하십시오. 안 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 사람적인 상식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모든 백인백색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 모아놓고 전투 앞으로 그랬더니 한 사람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홈이 들고 나 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전투를 하자는 건지 서로 싸우자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됩니다. 논산훈련소에 딱 모아놓고 집체교육 시켜야 돼.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면 다 쫙 해야지. 이게 안 되면요 오합지졸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사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전쟁, 교범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모든 우파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교범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첫째, 무슨 전쟁이냐? 적은 누군가? 그들의 전략 전술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전략 전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책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워야 될 거는 단순해요. 진보라는 말, 민주라는 말이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만 인식해주면요. 5분 안에도 바로 이게 도로 설 수 있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 보고 자기가 ROTC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관이 있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중에서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60%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10%가 달랑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보수 세력이라, 진보 세력이라는데 왜 이래 많이 들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눈빛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진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니까 진보는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돼 있고 또 한자로 따져도 나아갈진 걸음부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청년 입장에서 진보를 좋아해야지 어떻게 진보를 거부할 수 있냐 뭐 이런 뜻에서 손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다 맞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보수는 왜 안 들었냐 아무래도 찜찜하다는 거야. 진보를 반대하는 거니까. 진보의 반대말이 뭐예요? 퇴보잖아요. 수구꼴통, 틀딱, 노인 뭐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자 그래서 내려라 그래 놓고 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보를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했는데 진보 세력이라 하면 정치학적 의미의 진보 세력은 사전에 있는 그거하고 또 다르다. 정치학적 의미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 이 공산사회주의가 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국민들만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그러면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자들은 왜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이게 멸망하고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다. 딱 그래 놓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그다음에 모태똥, 김일성, 박헌영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조국까지도 진보 세력은 곧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고 다 그렇게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 진보 세력이란 사회주의 소셜리스트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의 반대말이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보를 거부하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시킨 게 수구 꼴통이 태보 세력이 했다면 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 왜 안 들었냐고 또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몰랐죠. 그러는 거예요. 하하, 모르는구나. 우리 이제 진보 세력은 공산사회주의라는 걸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저는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쓰지만 이건 좌익이 만든 거고 좌익에 유리한 프레임이고 모든 청년들을 좌익들한테 다 선물해주는 나쁜 프레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진보 보수 프레임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유리한 프레임을 쓰자. 그래서 제가 만든 프레임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대한민국 세력 손들어봐요.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한민국 서로 손들어봐요. 안 들어요. 야, 이게 프레임 하나에 한쪽에서 그냥 60%나 청년들을 진보 세력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것이 프레임 하나 잘했더니 이게 그냥 대한민국 세력한테 우르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용어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은. 이제는 뭐냐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고 머리로 이런 프레임으로 전쟁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진보 그룹이 팅팅 불어있던 진보 세력에서 많은 젊은들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쏘가서 들어갔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진보 그룹이 이게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전선 재배치를 해가지고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나오면 진보 세력은 그야말로 공산사회주의 세력만 남는 붉은 세력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힘을 잃고 그냥 그들은 이제는 마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해방될 수 있다. 네. 잘 보셨어요? 좀 많이 길었죠? 네. 예. 자, 기지개 한번 펴시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진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보수라고 하는 단어. 진보 세력께 손드실 분 계신가요? 네. 처음에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그러다가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이 교수님의 이런 강의도 꽤 여러 개를 이렇게 듣고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아까 어느 교수님이 사상교육 뭐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 공산주의에 대변되는 것은 유물론이죠. 예,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그리고 특히 기독교는 마약과 같다. 종교는 마약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세력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면 더생명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도 사실은 무슨 당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들으면 헷갈리고 당당당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설탕도 아니고 어쨌든 누가 어느 당에 무엇을 기치로 활동을 하는가 저들이 진짜 공산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를 앞으로도 더 확인을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투표도 하시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까 들으셨죠? ROTC 청년들한테 진보와 보수 손들어라 라고 하고 진보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해 준 다음에 손들어라 라고 했더니 아무도 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잘 깨우치시고
또 들은 거에서 좀 의아하거나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잘못 이 자리에서 잘못 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도 다시 알려주셔서 수정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아주 더 간단한 거 있어요. 네. 오늘 앞으로 선거는 너도 여당도 동성애하고 차별금지고 천성하느냐 가느냐 그걸 하면 돼요. 뭐 저렇게 복잡할 수 없어.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포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예, 다릅니다. 그 녹색당도 보시면 좋은 거잖아요. 예,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지구를 구하자. 저희 애도 집에 오면 쓰레기 이렇게 지구가 아파해 배웠다고 하는데, 녹색당 이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것도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사회주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 잘 모릅니다. 그 일반 사람들도. 여하튼 잘 깨우치시고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 나이에 이거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엉뚱한 대로 흘러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어떻게 이 나라를 또 이끌고 가는지, 또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 믿는 장소, 믿는 우리를 어떻게 또 올가매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또 기도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